금값이 다시 떨어지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금이라는 가격 자체가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요즘 금 가격 많이 오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고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금이라는 자산은 한번 오를 때 내내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지난 100년 동안의 패턴을 바라보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까지 상승하는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추세를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은 전체 사이클의 절반을 지나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에 들어왔다라고 정도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금이라는 자산이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거의 5,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다 상승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그때 얼마나 올랐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처럼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지정학적 문제가 커지고 세계가 점점 보호무역주의, 탈세계화로 가고 있는 이런 똑같은 흐름 속에서 금 가격이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10배 이하로 올랐던 역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금 가격 얼마나 올랐나요? 2019년 상승 사이클을 기점으로 보면 대충 3배 올랐어요.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나, 물론 적게 오른 건 아니죠. 근데 가장 적게 올랐던 10배를 기준으로 10배 이하로 올랐던 역사를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기준으로 볼 때 기간으로 보나 상승률로 보나 사실 금 가격은 아직도 그 상승 추세에 초입부도 못 지났다. 기간으로 봤을 때야 중반부를 지난 거지, 상승률로 봤을 때는 초입부도 못 지났다라고 느껴질 만큼 금의 상승세는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자면, 그러면 과연 지금이 이전에 그런 상승 사이클의 시기가 맞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미국의 부채 문제와 그 다음에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 지금 부채가 대략 한 38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제 39조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부채가 이 정도로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1년에 1조 달러를 지출을 하게 돼요. 그 말은 즉 이제 지출 다른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사회 비용들이라던가 아니면 의료 지출 아니면 연금 그런 것들 이제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거든요. 연금 나중에 돼서 안 줄 수 있나요? 약속인데 부채에 대한 이자 안 줄 수 있나요? 혹은 줄일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 때문에 미국은 1년에 숨만 쉬어도 2조 달러씩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늘어나는 속도는 앞으로 더욱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더불어 미국의 재정 적자는 어떻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부채는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는 그 변곡점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국만 아니야? 제가 알고 있을 정도면 이미 모든 중앙은행과 모든 투자기관들은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들어서 미국의 국채가 잘 안 팔리는 이유도, 오히려 미국의 국채를 던지고 금으로 이동하는 이유도 바로 이 큰 흐름에 있다. 그럼 결국에 이런 비슷한 일이 지금에만 일어났던 게 아닐 텐데,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이전에 영국 패권 시절, 그 전에 스페인 제국 시절, 아니면은 프랑스 혁명기라던가 아니면 포르투갈 패권 시절, 이런 그 다양한 제국들이 똑같은 문제를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살펴보면 이 부채 문제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밖에 없었다. 원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긴축을 한다라, 제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자면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돈을 퍼주면서 표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그 다음에 예산을 줄이고 복지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세우지는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제국이나 아니면 그렇게 좀 패권국에 가까운 그런 선진국일수록 민주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긴축을 시도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말할 만큼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미국도 어려울 겁니다. 그럼 긴축 안 돼요. 근데 세금을 올릴 수 있냐? 세금 올리는 것도 어렵겠죠. 똑같은 이유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방법밖에 없는데, 세 번째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용인해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 부채의 가치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옛날에 1,000억의 빚과 지금의 1,000억의 빚 되게 다르겠죠. 우리 부모님 시대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젊으셨을 시절에 한 달에 월급이 10몇만 원 정도 되셨다고 해요.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지만 그때는 10만 원이 지금의 월급과 비슷할 정도의 가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20년 전, 30년 전에 어떤
1,000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의 빚이 지금도 여전히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년 전에 1,000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1,000만 원의 가치는 확 다르니까 부채에 대한 숫자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부채에 대한 가치가 확 줄어드는 효과가 나겠죠? 바로 이전의 패권국들은 부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왔어요. 사실 부채는 더 늘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38조가 아니라 50조 달러로 막 이런 식으로 더 늘거든요. 근데 부채에 대한 가치는 실질적으로 반의 반토막 혹은 그것보다 더 심한 10분의 1 토막까지 3, 40년에 걸쳐서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렇게 항상 부채 문제를 해결해 왔고 실제로 미국도 이미 1930년대에 부채 문제의 그 상한에 도달했을 때 그때 똑같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부채의 가치를 낮추는 방법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방법을 하려고 하고요. 물론 네 번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게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도박에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제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임계점에 왔을 때 뭔가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패권 파워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분산되는 이런 것들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제국들은 내가 이 패권도 다시 잡고 싶고 더군다나 부채 문제제로 해결하고 싶은 이 두 가지 욕심을 다 챙기고자 대규모 전쟁을 일으켰어요. 정말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마어마한 그 상품과 서비스가 밀려 들어오거든요. 막 노예들도 밀려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전리품들이 다 밀려 들어오니까 물가는 낮아지고 생산성이 올라가서 물가는 낮아지고 경제가 다시 화랑을 띠면서 다시 한번 100년, 200년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대계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영국 패권 시절에 영국은 전쟁이 아닌 산업혁명으로 그 방법을 이루어냈거든요.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미국은 4차 산업혁명 AI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커요. AI가 발전해서 AI의 정말 1인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생산성이 지금 수준이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의 그런 정말 혁신적인 생산성이 나타나고 그게 바로 미국의 다음 100년을 이끌어 나가게 만들 그런 동력이자 부채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세 번째 문제 때문에 세 번째 방법으로 간다.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으로 간다라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생각하고 투자기관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달러를 포함한 화폐, 그러니까 달러뿐만 아니에요. 그냥 화폐를 버리고 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던 건데 근데 네 번째 방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심지어 이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생산성 혁신으로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빚을 내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거의 좋기 1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매해마다 나타나는 일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아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으로 미국이 가고 있다? 안다. 근데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다름없는 일이다. 그리고 결국에 그 성공의 끝을 본다고 하더라도 화폐 시스템이 지금처럼 신용화폐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좀 더 건강하게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100년 동안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자, 이제 돌아와서 결국 로마도 8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국을 유지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화폐 시스템은 거의 100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화폐 시스템 또 바뀔 때가 왔어요. 이전에 근본이제였던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이제 1970년대에 페트로 달러 시스템,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화폐 시스템 변곡점에 왔습니다. 왜 지금 금값이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지, 그리고 그 오르는 과정 가운데서 왜 세계가 점점 탈세계화로 가고 화폐에서 귀금속으로 돈이 옮겨가는지, 이 모든 흐름이 이 부채를 이해하고 나면 이전에 역사가 항상 반복됐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 왔고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의 금값을 정점이라고 보기는 아직 이른가요? 일단 금이 많이 올랐냐라고 하면 많이 올랐죠. 그리고 특히 작년이 조금 뜨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금 가격만 보더라도 거의 70% 정도 상승을 했었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승률로 보면은 연 단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보통 한번 이렇게 많이 오른 해가 있으면 그 다음 해에는 쉬어가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많은 글로벌 IB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쯤에는 큰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말 공통된 의견을 글로벌 IB들이 다 얘기한다. 그래서 일종의 중론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가격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에요. 그냥 애초에 사이클이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특히 올해만 딱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상반기는 좀 뜨거울지 몰라도 하반기에 어쩌면 그 좀 큰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각국의 투자 은행들이 왜 그렇게 의견을 냈는지를 우리도 주목해 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금 가격 사이클을 가장 가까웠던 역사부터 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그거의 이제 중반부를 조금 지난 시점인 2008년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금 가격이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했던 그런 조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전의 상승기로 돌아가서 1970년으로 가면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이렇게 긴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거의 딱 중반 부분인 1975년에 긴 횡보장 그리고 조정장이 나타났었어요. 75년부터 거의 77년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이전에 또 상승 사이클이었던 1933년부터 1947년까지의 상승장을 보면 이때도 1941년 정도에 한번 조정장이 찾아왔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즉 이 금의 전체 사이클의 중반부쯤에 한번 큰 조정이 일어난다라는 게 일종의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통 조정은 경기 침체를 동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예를 들면 실업률이라던가 아니면 장단기 금리 차라던가 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그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지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확실히 경기 침체가 올해 올 확률이 높다라고 그런 지표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무조건 올해 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표상으로 볼 때 올해가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금의 상승 사이클로 볼 때 중반부를 이제 막 지난 지금 시점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큰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 다 비슷한 그런 흐름에서 중론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올해냐 아니면 내년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표상으로 보면 올해가 확실한데 문제는 올해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더 일어날 거고, 심지어 이제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재정정책 또한 이제 화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어쩌면 올해 일어나야 될 그런 조정장이 올해까지 정말 뜨겁고 내년에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 투자에 유용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일단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보자. 왜냐면 올해 조정장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금 좀 안 사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안 오고 내년에 오잖아요. 그럼 올해는 재정정책 뜨겁죠, 통화정책 뜨겁죠, 지정학적 문제 계속 일어나죠, 관세 문제 일어나죠. 그러면 작년보다 사실 올해가 훨씬 뜨거울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금 가격이 이미 작년에 뭐 한 70% 올랐는데 올해 100% 오르고 거기서 뭐 한 20%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그냥 조정장을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훨씬 더 비싼 가격의 금을 사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 상승 사이클이고 올해가 뜨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갖춰진 상태에서 마냥 기다리는 건 그거는 기회를 놓치는 리스크가 나한테 오기도 한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정만 기다리고 그냥 그 긴 흐름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생각을 하는 건 리스크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일단 길게 보고 우리가 긴 호흡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인지를 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포인트잖아요. 따라서 내 자금을 좀 나눠서 투자를 하자. 예를 들면 뭐 한 번에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뭐 3-4번으로 쪼개든 아니면 조금 더 잘게 쪼개서 5번으로 쪼개든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뭐 아니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좀 시기를 나눠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첫 번째 달에 뭐 500만 원을 사고 다음 달에 또 500만 원 사고 그 다음 달에 이제 500만 원을 사려고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이제 세 번째 달에 만약에 큰 조정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조정은 곧 기회가 되니까 이때 원래 나머지 다 500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더 사려고 했던 돈을 한 번에 이때 조정장이 왔을 때 크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기를 나누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제 큰 금액을 들어가면서 그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그 전환점 구실을 할 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략을 짠다면 투자도 효율적이고 금 투자도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값 폭등 직전에 전조 증상이나 신호가 있을까요? 금이 요즘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로 금이 많이 오르면 이걸 비싸냐 아니냐, 어쨌든 단기적인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비싸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기는 해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RSI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건 주식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지표인데 지난 14일 동안의 변동성을 측정해서 지금 사람들이 좀 과열되어 있냐, 너무 뜨겁냐, 혹은 뭐 지금 너무 공포에 잠식되어서 너무 차갑냐, 이 단기적인 가격에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금이라는 자산이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큰 자산은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 좀 많이 커지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웬만해서 과열권에 가지도 않고 웬만해서 그렇게 낙폭과대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이 이 RSI 지표가 70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과열권이라고 보는데 한 70을 넘어서 거의 80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기 고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실제로 RSI가 80이었던 지점들을 다 찍어보면 대부분 단기 고점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RSI를 뭐 75에서 82 정도 수준으로 두고 만약에 매수를 이번에도 하려고 했는데 RSI 지표가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살짝 미루거나, 혹은 RSI 지표가 막 30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이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신호 중에 하나는 김치 프리미엄도 상당히 좋은 흐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작년 10월이나 작년 2월에 우리나라만 금 가격이 20%가 비싼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투자가 한순간에 확 몰리면 그러면 그만큼 과열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은 1%에서 2% 수준이 딱 적당한 수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김치 프리미엄이 10%를 넘어서 막 20%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과열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보니까 이때는 약간 매수를 약간은 보류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눠서 매수하는 그 흐름대로 그냥 매수만 하고, 만약에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정상화된다, 혹은 가끔은 0%가 되거나 더 가끔은 아예 역 프리미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를 넘어서 사람들이 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만큼 금이 단기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이럴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는 이런 방식도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원래 투자하고자 했던 투자 금액을 조금 더 분산해서 투자를 하자. 그 과정 가운데서 만약에 RSI 지표라던가 아니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평가 구간임을 알려주는 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나눠서 투자하고자 했던 금액들 중에 일부를 좀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이 담아두는 방식이 투자에 꽤나 유용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과 은을 같이 보유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과 은을 같이 보유하게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점은 내 투자의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은이라는 자산이 금보다 변동성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의 상승 사이클이 나타날 때 은이 좀 더 많이 오른다.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봐도 금 가격이 대략 한 70% 정도 올랐고 은 가격이 150% 정도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과 은을 같이 보유하게 되면 금만 보유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금과 은을 같이 보유하는 게 좋고요. 여기에 하나 더, 금과 은을 같이 보유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체 사이클 중에서 보통 중반부쯤에 이렇게 큰 조정이 한번 오거든요. 2000년대의 상승장을 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중반부를 조금 지난 2008년쯤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금 가격은 25% 정도, 은 가격은 한 50%가 좀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더 생각할 수 있냐? 조금 덜 떨어진 금을 팔아서 훨씬 더 저렴해지는 은을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큰 조정이 왔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환율이 치솟으니까 비싸진 금을 팔아서 저렴해지는 은을 이제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을 나눠서 보유하게 되면 성과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이점을 같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금과 은을 7대3 정도로 나눠서 보유하고 있어요. 요즘 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배가 아프긴 한데 또 어떻게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면 금을 또 팔아서 은으로 교환하면서 좀 더 성과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텅스텐을 활용한 가짜금 문제가 실물금 거래의 신뢰 구조를 바꾸고 있나요? 실제로 요즘에 텅스텐을 통한 그 가짜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해요. 과거에는 납에다가 금도금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구리에다가 금도금을 한다던가 아니면 돈 좀 썼다 하면 이제 은에다가 금도금을 해서 그렇게 가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일반인 분들은 좀 속아요. 아니면 이제 정당포 분들도 종종 속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업계 분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이제 구리를 쓰든 납을 쓰든 은을 쓰든 금은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부피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딱 봐도 가짜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먹혔는데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금이랑 밀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텅스텐을 안에다 넣고 이제 금으로 좀 도금을 두껍게 하면은 이게 금인지 은인지 무게만으로 확인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파기 검사기라고 하는 XRF 검사를 하는데 대체로 여기서 잡히기는 하나 근데 또 도금을 엄청 두껍게 입히면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잘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저희 업계에서도 이제 가짜 텅스텐금이 나왔다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텅스텐금이 이제 실물 금 시장에서 좀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개인 간 거래라던가 이제 아니면 이제 좀 신뢰가 없는 그런 기업과 거래를 할 때 많은 소비자분들이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실물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건 보안 기술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뭐 우리 지폐 같은 경우도 위조 지폐가 워낙 많으니까 뭐 이렇게 지폐 이렇게 보면은 뭐 글자가 달라 보인다던가 그림이 자꾸 달라진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을 지폐에 넣어서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충분히 누구나 구별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위조를 만드는 집단이 쉽게 따라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을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즘 금에도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글자 모양이 바뀌는 그런 잠상이라고 하는 보안 기술을 넣고 있고 요즘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보안 기술을 넣습니다. 뭐 한국조폐공사라던가 아니면 한국금거래소 이런 기업들처럼 신뢰가 있는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변조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그냥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형태로 이제 골드바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제품들의 측면도 당연히 중요한데 믿을 수 있는 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무 금은방이나 가도 아니면 그냥 뭐 중고거래 시장에서도 쉽게 금을 사고 팔았다면 요즘에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믿을 만한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더 사람들이 텅스텐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꿀팁들 앞으로도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은방에서 금을 사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은방에서 금을 사는 거 좋죠. 이게 꼭 금거래소만 좋고 금은방은 안 좋다. 그렇진 않아요. 금은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금거래소들은 그 금거래소의 브랜드의 골드바나 실버바만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정 금거래소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물량이 되게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마진을 갑자기 크게 늘리고 싶다던가 이런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가격이 늘 일정하지 않고 어쩔 때는 되게 비싸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좀 저렴해질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금은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브랜드의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라고 하면은 다른 브랜드도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골드바도 다양한 브랜드, 실버바도 다양한 브랜드를 두고 그 금은방에서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은방도 여러 군데 이제 발품을 팔아보면 되게 좋은 게 확실히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방 같은 경우에는 꼭 골드바, 실버바 이런 투자용 제품뿐만 아니라 뭐 주얼리나 다양한 서비스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금은방도 거래
거래하는 건 괜찮다. 다만 이제 금은방 중에서도 이제 꼭 모든 금은방들이 다 정직한 건 아니고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저도 제가 금거래소 창업하기 이전까지 그냥 금 투자자였어요. 매번 종로 가서 막 30개 40개 되는 금은방들을 발품 팔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금 가격도 알아보고 제품도 알아보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 금은방을 최소 4-5군데 정도는 발품을 팔아본다라고 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꽤 품질 좋은 그런 골드바 실버바들을 얻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주얼리나 다른 뭐 돌반지나 이런 선물용 제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금은방을 여러 가지 발품을 팔면은 되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금은방 거래도 좋다. 그런 대신 발품만 조금만 고생해서 발품만 판다면 분명히 유의미한 그런 차이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 사러 갔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방을 갈 때 몇 군데, 적어도 한 4-5군데는 발품을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금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진짜 하나도 없어도 발품을 진짜 맘먹고 한 10군데 돌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형태로 2-3군데를 도는 것보다 지식이 없어도 10군데를 발품 파는 게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품은 못 이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발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도 꼭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어떤 제품을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예를 들면 골드바를 산다라고 하면 공인비가 좀 더 많이 드니까 당연히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물금이라고 하는 덩어리 형태의 금을 산다라고 한다면 여기엔 가공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금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이 발품을 팔 때 똑같은 제품으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은방에서 금을 산다는 가정하에 그냥 주물금, 덩어리금 형태를 사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뭐 위탁거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부가세를 내고 이제 금을 사는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위탁거래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내가 금거래소 같은 곳에서 이제 금을 사거나 아니면 위탁거래 같은 방식으로 금을 산다라고 한다면 골드바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금은방을 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덩어리금, 주물금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한 4-5군데 정도를 발품을 팔면서 가격을 물어보면, 그러면 좀 더 저렴하게 사는데 용이하다. 제가 옛날에 저도 종로 발품을 워낙 많이 팔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요. 이렇게 사장님한테 이렇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주물금 오늘 한 10돈짜리 얼마예요? 주물금 뭐 덩어리금 한 양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850만원이요. 뭐 저쪽 가니까 뭐 860만원이요. 저쪽 가니까 뭐 840만원이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한 3-4군데 정도 돌면 대충 가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물어보는 사장님도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얼마라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것보다 조금 더 낮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살짝 흥정을 하시면 한 5번째쯤 됐을 때는 가격이 되게 저렴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품을 파시면 가장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피한 뒷금 거래는 향후 매도 및 분쟁 시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 건가요? 이게 진짜 예민한 문제인데, 사실은 옛날부터 뒷금 시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뒷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물건을 살 때 얘가 1,000원이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100원이 붙여서 1,100원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은방이나 그런 곳들 중에서 얘가 1,000원인데 사람들한테 1,000원만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빼고 이제 거래를 하는 형태. 그럼 뭐 구매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고,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 매출이 안 잡히니까 그 세금을 덜 내서 좋고, 뭐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수요와 공급이 맞으니까 그렇게 현찰로 자료 없이 거래를 하는 걸 이제 뒷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살 때는 싼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혹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보통 많이 발생하냐면, 저는 지금 금투자만 8년차,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거의 7년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메일함이 터져 나가도록 사연이 많이 쌓여 있고, 실제로 제가 1대1 상담도 되게 많이 하는데 거의 한 달, 지금 한 다음 달 것까지 상담이 대부분 차 있어요. 근데 이 상담의 주된 내용이 보통 이런 세무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분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 그냥 의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금 가격이 별로 안 오르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금 가격이 우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금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단순하게 제가 오늘 한 3천만 원 정도 금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현찰로 막 이렇게 뭐 뽑아가지고 그러면 3천만 원을 만들겠죠. 근데 일단은 3천만 원을 뽑는 것부터 은행에서 잘 안 뽑아주긴 합니다. 뽑으려고 하면은 뭐 이제 금융정보원에 보고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떨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현금을 뽑기 어렵고 뽑는다고 하더라도 보고가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3천만 원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금을 샀어요. 그러면 여기선 거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뒷금이라고, 이제 음성시장이라고 불리는 건데, 근데 3천만 원 정도 샀던 금 가격이 이제 뭐 한 4, 5년 정도 지났더니 뭐 6천만 원,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금을 팔겠죠? 6천만 원, 7천만 원이 내 통장에 돈이 꽂혔어요. 그럼 국세청은 생각할 겁니다. 얘는 금을 산 기록이 없는데 왜 7천만 원이 생겼지?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나 옛날에 금 샀던 거다 하면은 너는 이전에 금 샀던 기록이 없어. 10년치 기록을 다 까봐도 너는 샀던 기록이 없어. 라고 하면 이제 국세청은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친구 이거 몰래 증여나 상속받았구나. 근데 그걸 신고를 안 했네? 그럼 일단 상속증여세 나가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붙죠. 여기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으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7천만 원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한테 상담을 찾아오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뭐 저라고 방법이 있나요? 아니, 그건 우리나라의 어떤 대단한 세무사님을 모셔도 애초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뒷금거래라고 하는 게 이런 세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왕이면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는 게 좋다. 근데 저는 죽어도 부가세가 너무 아까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 금을 투자하든 은을 투자하든 뭐 금융상품으로 투자한다고 칩시다. 그냥 쉽게 말해서 ETF 투자한다고 볼게요. ETF 투자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자, 근데 금 가격이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하면은 대략 2배 좀 넘게 올랐거든요. 고작 2년 만에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4, 5년 정도 보유했는데 금 가격이 2배 밖에 안 오른다고 치더라도 2배 올랐으면 거기에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낸다? 이미 부가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부가세는 가격이 오르기 전 가격이 10%의 부가세를 내는 거고, 얘는 수익의 15.4%면 부가세 10%보다 훨씬 더 세금이 높잖아요. 근데 심지어 금 가격이 2배가 아니라 3배, 4배가 오른다? 심지어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르는데요. 작년에는 그냥 1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 190% 정도 올랐어요. 190%의 수익의 15.4%? 이거 어마어마하다. 근데 15.4%만 내면 또 다행이에요. 보통 그 수익이 조금 더 커지면 그러면은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랑 이제 합산돼서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15%가 아니라 20%, 30%도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뒷금이라고 하는 게 막상 가격만 두고 보면 되게 싸 보이는데, 뒷금으로 샀던 걸 뭐 나중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무적인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있어요. 뒷금이라고 가격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가세를 주고 사는 것보다 그렇게까지 효율적이냐라고 하면 뭐 그렇지도 않다. 따라서 이왕이면 뭐 실물을 사더라도 그냥 부가세 주고 사줘도 되고, 난 죽어도 부가세가 아깝다라고 한다면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해요. 거기서는 이제 부가세가 발생하진 않으니까. 근데 나 개인 간 거래 아까 텅스텐 문제 때문에 불안해요 라고 하면 저희 회사처럼 그 개인 간 거래를 안전하게 중개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감정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송도 직접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뭐 사기나 절도, 가짜금에 대한 이슈도 피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이용해 보시면 돼서, 그냥 굳이 그럴 필요가, 그걸 이용해서 얻게 될 이점이 제가 생각했을 땐 딱히 없다. 네, 금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금가 흐름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연관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다 금에 관심을 많이 갖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작년 10월이나 작년 2월에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구조적인 매수세가 되게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중앙은행들의 매수세가 매우 강해요. 달러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지금 금을 사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달러를 들고 있으면 되게 편했어요. 황금성도 좋죠. 거기다가 이제 달러는 보통
국채로 들고 있으니까 이자까지 주죠. 그러니까 굳이 금 따위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달러가 세상에 너무 많이 풀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미국의 부채 문제, 아까 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채 문제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달러를 가지고 그 미국이 통제 요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를 한다던가 심지어는 외환보유고를 동결하는 등 이런 식으로 달러 자체를 무기화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보유하는 게 매력이 없는 걸 넘어서 이제는 리스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이제 달러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금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추세가 지금 정말 빠르게 일어나서 최근에는 외환보유고에서 금의 비중이 달러 국채의 비중을 넘어섰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흐름 가운데서 실물 금에 대한 구조적 수요가 정말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금 가격을 계속 떠받치면서 위로 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 조금 더 가파른 상승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일 때 김치 프리미엄이 막 10%, 20%까지 치솟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날을 보면 제가 이제 금거래소를 운영하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거 아니에요? 금을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금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말은 즉 지금은 구조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이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볼 때 금값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조회수를 보면 괜찮아요. 제가 금 관련된 그런 유튜버들을 대부분 다 구독해서 해외 채널까지 거의 100개 이상의 채널들을 구독하고 있는데, 금 관련된 영상의 조회수가 작년 10월이나 2월 대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금에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있는다. 금의 상승세는 여전히 구조적이고 여전히 튼튼한 흐름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낮다라는 건 아직 금이 과열권이라고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과열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 오히려 지금은 되게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김치 프리미엄도 지금은 역프리미엄이나 아니면 이제 거의 없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즉 금이 단기적으로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실물금과 종이금 거래의 비중이 금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막 금 투자한다고 하면은 ETF나 아니면 선물, 그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 금융 상품들은 종이 계약에 불과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물 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보면 지구상에 있는 금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합쳐도, 그러니까 이미 캔 거나 아니면 매장량까지 싹 다 합쳐도 한 26만 톤 정도 되거든요. 26만 톤이면 그거를 모두 모아서 한 곳에 쌓아봤자 자유의 여신상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금이 되게 희소한데, 근데 이렇게 금이 희소하다 보니까 각 거래소, 뭐 런던 금시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뉴욕의 상품 거래소라던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큰 금시장들을 바라보면 금은 얼마 없는데 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종이 계약으로 일단 발행을 시켜요. 그래서 그 종이 계약의 형태인 금이 종이금이 실물 금보다 한 138배 정도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금을 찾지 않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실물을 원하게 된다? 라고 하면 의자 하나 두고 138명이 크게 원을 그려놓고 둥글게 하면서 의자 뺏기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정말 다행이죠. 근데 사람들이 실물을 찾기를 원하는 순간 이 종이 시장은 정말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요즘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실물로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실물로 쌓아놓는 걸 넘어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그렇게 실물로 쌓아둔 거를 이제 뭐 뉴욕 연준이라던가 그 포트녹스라고 하는 곳에도 넣어두고, 아니면 이제 런던에도 이제 보관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렇게 보관되어 있던 금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시장이 못 믿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맡겨둔 저 금, 저것도 나중에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왜? 미국은 달러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도 동결했는데 미국이랑 사이 틀어지면 미국에 보관되어 있는 내 금을 순순히 내놓을까? 이런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내가 종이 형태로 보관하는 이 계약을 뉴욕의 상품거래소가 잘 지킬까? 런던 금시장이 잘 지킬까?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물 인출량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실물로 사는 것도 정말 이제 본국으로 다 송환을 해서 자국이 직접 보유하는 형태로 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독일도 그렇고요. 네덜란드도 그렇고요. 이런 흐름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종이 시장은 점점 더 그 실물 시장과의 괴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금을 정말 많이 찾게 된다. 그건 말씀드렸죠. 실제로 줄 수 있는 금은 일부밖에 없다고요. 이러면 예전도 아니에요. 가장 최근의 역사 하나만 그냥 찝어다 들려드릴게요.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거래소가 런던에 있거든요. 가장 크고 가장 신뢰 있고 가장 역사가 깊어요. 근데 이 귀금속 거래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2022년에 이제 중국의 니켈 최대 생산 기업이 그 공매도를 했었습니다. 숏배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해서 미리 팔았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니켈 공급이 딱 막히자 선물 투자자들이 다 실물 인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니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커졌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소는 그 정도의 니켈이 없어요. 금도 그 정도가 없고 은도 그 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런던 금시장이 니켈 인출 요구가 나오자 일단 거래 정지를 시켰어요.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전에 이제 이미 니켈 가격은 48시간 만에 4배가 넘게 폭등을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근데 거래 정지를 시키고 그냥 거래를 취소시켜버렸어요. 이전에 니켈을 샀던 사람의 그런 거래도 취소시켜버리고 니켈을 팔았던 사람의 거래도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금을 정말 그런 어떤 금융상품의 형태로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자유경제 시장을 따르고 있는 영국에서조차 그리고 역사도 깊고 거래 규모도 큰 런던 금시장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뭐 원유 사태라던가 뭐 정말 많아요. 이렇게 종이 계약이 쉽게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금시장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에 기름을 붓듯이 뭐 중앙은행들도 많이 사지만 바젤3라고 하는 그 은행 규제 기관의 개편안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금이 1티어 자산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은행들은 자기 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바젤이라고 하는 그런 규제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제에 따르면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최고 안전자산들을 보유해야만 하거든요. 어느 비중 이상으로. 근데 최고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밖에 없었어요. 이전에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국채를 샀어야 되는데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랑 매치가 되는데 그냥 달러 자체가 너무 많이 풀리고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미국 국채 예를 들면 30년짜리 들고 있잖아요. 30년 뒤에 이 국채의 가격이 똑같이 1,000억이어도 30년 뒤에 1,000억의 가치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각국의 투자 은행들은 생각을 하겠죠.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러시아 사태처럼 막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종이 쪼가리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채 안 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딱 이 타이밍에 바젤3 개편안에서 미국 국채도 되고 금도 돼 라고 하니까 각 투자 기관들이 금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냥 금이 아니라 실물금, 그것도 그 은행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실물금만이 오로지 1티어 자산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큰 금시장에서 사실 실물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정말 큰 부분은 중앙은행들이 다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큰 부분으로서 각국의 투자 은행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점점 시장에 유통되는 실물금은 적어지는데 종이시장은 계속 그 형태로 있어요. 과연 여기서 실물금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그 다음에 중요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종이시장이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퀘스천 마크가 많이 달리고 있고 시장은 그게 또 하나의 불안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만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던 그런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실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치솟는 일도 얼마든지 발생할
일어날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 좀 더 극단적인 사례에서는 종이 시장의 붕괴까지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만큼 우리도 그런 금을 이제 투자한다라고 할 때 이런 리스크를 굳이 감안하면서 종이 형태의 금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런 리스크를 이제 완전히 해지할 수 있는 형태의 실물금을 살 것이냐는 좀 같이 고민해 보면서 투자에 임한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이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비중으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금을 투자할 때 보통 전체 자산의 10% 정도를 보유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실제로 여러 가지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보면은 금을 7.5%에서 15% 사이를 많이 담아두고 있는데, 저도 제가 한 100년 정도의 가격 데이터들, 뭐 금,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가격 데이터들을 다 넣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테스트를 돌려보면, 그러면 금을 한 10% 정도 담았을 때 그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면서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따라서 금을 한 10% 정도 담아놓는 건 아주 내 포트폴리오에 이상적인 효과를 준다라고 보기 때문에 10%는 일단 담아놓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계가 흘러가는 흐름,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면서 금이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금의 비중을 뭐 10%에서 20%, 20%에서 30%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이 다른 자산 대비 우위에 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금이라는 자산이 한번 오를 때 얼마나 오르냐라고 보면, 적게 오를 때는 7배, 많이 오를 때는 뭐 한 26배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최근 한 100년 동안만 보면. 근데 더 긴 역사를 보면 금이 10배 이하로 오르는 역사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7배 올랐을 때도 한 2002년부터 2011년의 상승장이었는데, 지금의 상승장은 1970년대나 1930년대처럼 화폐 시스템이 변곡점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만 뽑아서 과거의 역사의 패턴을 기록해보면 10배 이하는 아예 찾아보기도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상승 사이클의 기간으로 보나 상승률로 보나 금은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뭐 금을 이제 주식과 대비해서 그 레이시오가 어떤가를 보더라도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의 상승 사이클을 좀 더 본질적으로 가면 금의 상승 사이클이기도 한데, 그게 원자재 슈퍼 사이클과도 연관성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지수와 그 다음에 주식 지수를 이렇게 레이시오를 만들어서 그 비율로 이렇게 보면 그 원자재 사이클과 주식의 사이클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자재 사이클이 한 3, 4년 전에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역사적 평균치랑 비교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뭐 이제 보통은 통화량 대비해서 금의 비율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주식과 대비해서 원자재 지수와 이제 비율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금 가격 상승률이나 상승 기간을 보든, 이제 막 초입부를 지났거나 혹은 좀 많이 보더라도 중반부를 지난, 이제 막 본격적인 상승장이 들어간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지표들밖에 없어요. 따라서 금이 고평가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중반부를 지났구나, 요 정도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은 강해지는 공식으로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달러 지수와 금 가격을 비교해서 보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이루어지면 이제 금 가격이 좀 하락하는 영향이 있고, 반대로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 영향이 있어요. 이게 달러와 금이 서로 반대로 가는 자산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가 단기적으로는 뭐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모르는데,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부채 문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갈 거고요. 미국의 재정정책 지금보다 더 완화적으로 갈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달러가 당장은 조금 강세, 조금 뭐 약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도 한 5년, 1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달러가 약세일까 강세일까를 볼 때 당연히 약세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절대적인 달러의 가치를 의미하진 않아요. 상대적인 겁니다.
있습니다. 뭐 엔화라던가,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라던가, 그 다음에 유로화라던가, 이러한 그 선진국 통화 6개국과 비교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냐, 상대적으로 약세냐, 이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달러가 중기적, 장기적으로 절대적인 약세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지, 달러 인덱스,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 대비 강세가 될 거냐, 약세가 될 거냐는 단기적으로만 금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 그게 장기적인 의미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어떠한 상황까지 이루어질 수 있냐면, 달러 인덱스도 오르는데 금가격도 오를 수 있어요. 왜? 달러 가치는 20% 떨어졌는데 다른 통화들 가치가 30%, 40%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는 20%, 30%가 오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지금 달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통화들이, 모든 화폐들이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사이클이다. 그리고 그런 하락하는 속도가 더욱더 가파뤄지는 그런 사이클이다 라는 걸 이해하고 금 투자에 접목시킨다면, 그러면 정확하게 달러를 바라보는 것이고 정확하게 금의 상승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은 실제 금리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할 때 파는 걸 추천하시나요? 실질금리가 반등할 때 팔면 늦어요.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최저점을 찍기 그냥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최저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실질금리가 첫 번째 그냥 선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일종의 패턴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지난 100년 동안의 이제 금가격 사이클과 실질금리의 패턴을 보면 저점을 3번 정도 찍으면서 최저점에 다가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더 낮고 두 번째 저점보다 세 번째 저점이 더 낮다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저점을 찍고 실질금리가 올라왔다가 이제 두 번째 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저점도 언젠간 찍을 거고 또 위로 올라갔다가 세 번째 저점을 향해 달려가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저점은 두 번째 저점보다 항상 더 낮았다라는 패턴.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 세 번째 저점, 최저점에 가기 전에는 그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두 번째 저점이었던 지점을 찍고 거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세 번째 저점으로 가겠구나. 그러면 두 번째 저점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쯤에 매도해도 충분히 고점 부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누구나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일련의 패턴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그때를 기준으로 각 그 상승장마다 언제 매도하게 되는지를 찍어보면 머리 꼭대기는 아닌데 한 눈이나 뭐 입 정도, 그 정도로 상당히 고점 부근에 매도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실질금리를 바라볼 때 반등을 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런 패턴들을 보면서 두 번째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시기를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은 그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금을 살 때 붙는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불리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죠.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금에 있어서는 공급적인 문제가 되게 커요. 사람들 수요가 많이 늘어서도 있는데 그 수요에 늘은 거에 비해 이제 공급은 시차가 걸리다 보니까 뭐 해외에서 금을 사온다고 하더라도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2달까지 걸리는데, 이미 김치 프리미엄이 그 정도로 심하게 붙었다라는 건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요가 받쳐주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한 2달 정도의 시차가 걸린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바꿔 말하면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 김치 프리미엄은 다시 완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 가격이 하나도 오르지 않고 똑같아도 나는 김치 프리미엄을 20%나 주고 샀기 때문에 그 2-3달 뒤에는 최소 20%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김치 프리미엄이 적어도 한 10%를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약간 그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하면서 실물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골드바만 문제가 아니라 KRX 금시장이라고 하는 방법도 실물 기반의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도 김치 프리미엄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럼 이때는 뭘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ETF라던가 금통장과 같은 방식으로 선물 시세를 좀 추종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는 게 그나마 그런 김치 프리미엄을 좀 완화적으로 하면서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ETF나 금통장이 이제 선물, 종이 계약이다 보니까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만 이용하기
이용하기에는 괜찮고, 이런 ETF나 그 다음에 금통장 같은 건 김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완화된 그런 시점에서 KRX로 잠깐 넘어가시던지 아니면 이제 실물로 완전히 넘어오시던지 하는 방식을 통해 그런 거래 상대방 위험, 어떤 종이 시장의 붕괴라던가 그런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꾸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 ETF처럼 간접 투자를 노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접 투자 괜찮죠. ETF도 괜찮습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 높은 시점에서는 이용하기 좋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낮은 시점에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이거는 3부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금이라는 게 가격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좀 많이 오릅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거의 2배가 넘게 금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금은 전체 사이클로 보면은 그냥 10배 이하로 상승하는 사이클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4, 5년 뒤를 봤을 때 금 가격이 꽤나 많이 올라갔을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ETF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경우 수익의 15.4%, 미국에 상장된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 22%를 세금으로 냅니다. 쉽게 말해서 어쨌든 수익의 15.4%나 22%를 세금으로 낸다는 건데, 그 말은 즉 금 가격이 2배 밖에 안 오른다고 치더라도 그게 부가세를 내고 사는 것보다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ETF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해지할 때 이제 잠깐 투자하기 적절한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김치 프리미엄 없다라는 건 나중에 수요가 많이 붙을 때,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때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그 말은 즉 내가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시점에서 실물이나 혹은 KRX로 투자를 해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금 가격이 상승하는 사이클일 때 그 ETF로 투자한 사람은 20, 30% 정도 수익이 났겠지만, 우리는 거기 김치 프리미엄 뭐 10%, 20%도 붙어서 우리는 40%, 5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요. 지금 같을 때는 ETF보다는 KRX 금 시장이나 실물을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과 함께 어떤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엔 금과 은을 투자하고 있고요. 은은 이제 아무래도 금이 상승할 때 상승률이 더 높기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요즘에는 산업적 수요도 정말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은이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원소다 보니까 첨단 기술일수록 구리보다는 은의 사용량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AI의 발전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도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욱더 지속됨에 따라 은의 수요는 더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은의 공급은 이미 정해진 양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매장량도 한 17년이면 고갈될 정도로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가장 빨리 금이 채굴되는 그런 금광기업의 타임라인을 봐도 2029년 정도부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금과 은의 공급은 거의 늘어날 수 없는 게 기정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은의 수요는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AI, 전기차, 뭐 다양한 군수 산업,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때, 은은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금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빛나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은도 바라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백금도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영어로 플래티늄이라고 부르는 그 금속인데, 그 백화점이나 게임이나 이런 등급표를 보면 브론즈, 실버, 골드, 그 다음에 플래티늄이잖아요. 플래티늄이 당연히 금보다 희소한 금속이고 가치가 높은 금속인 건 맞아요. 근데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지금은 금의 거의 절반 가격일 정도로 되게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백금 같은 경우에는 디젤 자동차의 촉매제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흐름 가운데서 디젤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백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의 한 10몇 년 동안 백금에 대한 사람들의 안 좋은 평가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무려 금 가격보다 비싸야 되는 백금이 금 가격의 절반조차 안 되는 수준 정도로 백금 가격이 떨어졌다. 그 말은 백금이 너무나도 저평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악재란 악재는 다 가격에 선반영돼서 가격이 이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그 말은 즉 다시 금이 각광받고 은이 각광받는 이런 시기 가운데서 백금도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상승장에서 백금의 상승세도 꽤나 무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작년이나 재작년의 가격 데이터를 보더라도
보더라도 백금이 꽤나 유의미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금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주목하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투자의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중 패권 경쟁이 길어지는 것은 금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미중 패권 경쟁이 커진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신뢰가 무너지는 세대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달러만 믿으면 됐고, 그냥 미국의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망을 믿었으면 됐고, 그냥 미국의 금보유고인 포토녹스를 믿었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 자유의 선봉장인 미국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다 무기화하는 행동을 보다 보니까 신뢰가 무너졌다. 미국만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을 믿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다양한 신뢰의 균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산들이 다 분산돼요. 한 곳에 몰려있던 자산들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자산, 그냥 누군가가 신뢰를 부여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인 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은 신뢰의 균열을 일으키고 그냥 그 자체로 신뢰 있는 자산인 금으로 이동한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패권 경쟁 가운데서 보통은 화폐의 발행량이 되게 많이 늘어난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화폐들이 다시 자국으로 들어간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전에 미국은 그렇게도 많은 달러를 뿌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별로 발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흔히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 미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1조 달러치의 달러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달러를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다 뿌려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달러가 빠져나가고 해외에서는 상품과 서비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쌓이고 달러가 빠져나가서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달러의 가치가 미국 내에서 빠르게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미중 패권 전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게 되는 그런 요인, 그리고 다양한 달러 자산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그게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도 같이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미중 패권 전쟁이 길어질수록 금은 자연스럽게 가치가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6년 금값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2026년은 2025년에 뜨거웠던 해보다 더 뜨거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조정의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이나, 근데 역사적 그 사이클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단순히 2026년에 그런 어떤 트리거들만 본다라고 한다면 통화정책도 완화죠. 그리고 재정정책도 완화죠.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도 계속해서 불거지는 이런 부분들이 금 가격을 어쩌면 더 뜨겁게 만드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금을 비싸다고 안 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사다가 만에 하나라도 그런 큰 조정이 일어나면 그걸 기회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마냥 비싸다고 조정만 기다리고 안 산다라고 하면 그거는 더 비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금을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8년차 금 투자자이다 이제 스테커스라고 하는 금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조기원 작가이고요. 8년 동안 금을 투자했던 금 투자자인 만큼 정말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금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이제 멤버십, 팬딩이라고 하는 곳에서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스테커스라고 하는 금거래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두 개 다 많이 찾아주시면 정말 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